AI가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일자리의 80%를 대체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거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그렇다면 저는 위원회를 하나 제안합니다. AI 시대의 직업 창출위원회 뭐 이런 거 그들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을 우리는 즐기면 되지 않을까? 최근에 모 대기업에서 AI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은 AI로 대체하겠다 이걸 발표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미국에서는 이미 대대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. 그러니까 한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. 코딩 전문가들 AI 기술자들이 몸값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잖아요. 근데 지금 작년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AI 코딩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. AI가 이제 코딩을 대신 해주니까 지금 전부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잖아요. 이번에 뭐 우리나라 카카오에서도 AI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. 정확하게 그거인 거죠. 그 생각하면 저는 이어령 선생님 생각이 또 나는데 2013년이었나요?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광화문에 있는 Four Seasons 호텔에서 대국을 했잖아요. 그때 이어령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건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AI 시대의 선두주자로 이끌어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정부가 그때 정말 제대로 된 미래 전략을 세우고 그때부터 노력했으면 어쩌면 10년이 지난 지금쯤 세계적인 AI 선두주자가 대한민국에서 나왔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놓친 게 저는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과 함께 참 안타까워요. 그때 발 빠른 학부모들은 아이들 코딩 학원 보내셨을 텐데 어쩌면 한동안은 거봐 우리가 발빠르게 잘했지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또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요. 적당히 그런 AI 기술 조금 장착한다고 해서 그걸로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라는 게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. 지금 그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혼란스러울 거고 내 아이를 어느 분야로 공부시켜야 되나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. 뜻밖의 일입니다.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. 제 아들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든가 웹3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. 그러는데 얼마 전에 직장도 옮기고 뭐 이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봐서는 기술 그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무기임에는 틀림없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직장이 보장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. 최근에 이런저런 걸 읽어보고 공부해보면 기술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걸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게 영어 단어로 이런 단어들이 지금 계속 회자가 되더라고요. 하나는 agent, 또 하나는 hub라는 단어. hub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제법 오랫동안 써왔잖아요. 그 단어가 AI 쪽에서 되게 본격적으로 지금 활용되는 걸 보면서 상당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코로나 때 흥미로운 기업 구조의 변화가 있었잖아요.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옛날 구조에서는 과장님한테 가서 보여드리고 과장님이 또 부장님 결제받고 부장님이 임원들한테 가서 또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. 근데 코로나 시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던 시절에 예상치 못하게 그 모든 기업에서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. 중간관리층이 필요가 없네. 한 3년 동안 그런 경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그 타이밍이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그 시점에 AI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? 그러다 보니까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AI 시대로 들어오면서 여전히 굳이 그런 계층이 필요할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꼭 전통적인 그런 계층 구조에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이 일이 정리가 되던 그게 이제는
허브 형태로 그 일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중심, 그리로 그냥 모든 자료들이 쫙 모였다가 그 중심과 중심이 연결되고 그 허브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, 또는 그 허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필요하게 된 거라는 거죠. 시대가 지금 그런 식으로 확 변해가는 것 같아요. 이제는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웬만한 테크니션들보다 더 탁월한 수준의 결과물들을 그냥 꺼내놓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참 난감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. 지금 사람들이 일자리의 종말 이야기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직업이 사라지기는 합니다. 제가 가끔 강연할 때 미리 판을 까는 게 하나 있는데요. 제가 진짜 꼬마일 때 우리나라에 전화가 보급됐던 시절이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전화기는 그냥 수화기를 들면 전화국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불러주면 전화국에서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절이었어요. 그 당시 생긴 직업이 있습니다. 교환수. 거의 여성들이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교환양이라고 그분들을 불렀었어요. 지금 2025년 현재 전 세계 어디에도 교환양이라는 분은 없습니다. 뭐 제가 살았으면 몇백 년을 살았습니까? 근데 제 생애에 직업이 생겼다가 없어진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. 과연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를 두고 지금 뭐 AI 전문가라는 분들이 예언을 다 남발하고 있잖아요. 저도 뭐 돗자리 깐 사람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병원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. 로봇 활용도가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.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외과 의사들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 로봇이 하루가 다르게 세밀해지고 훨씬 탁월해진단 말이죠. 그럼 언젠가는 조종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필요하겠어요.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의 예측에 의하면 그리 머지않은 미래의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 상대하는 정신노동자 수준으로 전락할 거다,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. 판사라는 직업은 AI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? AI 판사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령을 다 입력을 했고 전부 학습을 해놓은 상태에서 제 문제를 딱 집어넣으면 모든 법령을 다 검토하고 판결 이렇게 딱 내릴 거 아니에요. 네, 물론 되게 마음 좋은 판사님을 만날 확률을 기대할 수도 있죠. 그러면 제가 저지른 죄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, 반대로 대단한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이상한 판사님 만나면 저는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뭐 인간 판사보다 저는 AI 판사 선택할래요. 그분은 적어도 정확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. 사심 없이. 이렇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두 직업, 의사와 판사, 어쩌면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군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제가 어느 날 직업을 떼서 한번 봤어요. 직과 업을 한번 떼보니까 사라지는 거는 직인 것 같아요. 업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 일거리는 그대로 있는 거죠. 일거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AI가 로봇이 대신해 준다 하는 거죠. 일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자리가, 직책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해 볼 수는 없을까,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참 많이 해요. 생산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진짜 쓸데가 있는 직업만 이 세상에 있느냐? 그거 아니거든요. 그렇다면 저는 위원회를 하나 제안합니다. AI 시대에 직업 창출위원회 뭐 이런 거, 우리가 하기 싫은 일, 힘든 일, 어려운 일 이런 거 다 AI에게 맡기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을 우리는 즐기면 되지 않을까? 그들에게 내 일자리를 뺏긴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 일거리를 맡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?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한 얘기가 가장 현실적인 얘기잖아요. AI한테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AI를 활용하는 사람한테 직장을 잃는 것이다.
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, 모두가 다 그런 방향으로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는 와중에 성공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고 절대 다수는 빈곤에 시달리게 되면 그거는 인간 사회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일이 너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이분법적이게 아니라 조금은 더 현명하게 이 문제를 미리 함께 걱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, 인간 사회에 급격한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어쩌면 한 20여 년 전부터 제가 줄기차게 떠들어온 통섭의 개념을 자꾸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는 뭐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90, 100세를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 직장 하나에서 자기의 생애를 대충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라도 다양한 직종을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통섭적인 인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20년 전부터 열심히 떠들었어요. 기껏해야 20대 초반에 대학에서 전공 과목 한 5개 듣고 나 이거 전공했어. 나 이 분야의 전문가야. 그리고 대학 교문을 빠져나갔는데 운 좋으면 좋은 직장 얻어서 한 뭐 10년, 20년은 버티겠지만 또 다른 직장을 얻어야 되고 또 다른 직장을 얻어야 될 때 긴 인생을 생각하면 당연히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갖춘 사람이 확률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. 예전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배운 어떤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AI가 나보다 더 잘해버리면 난 그냥 그날부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. 그러면 어떤 인재가 살아남을 거냐? 저는 역시 통섭형 인재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가진 기술 하나만 가지고 조직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, 서로 다른 경험을 한 사람, 서로 다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은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. 그런데 적합한 인재,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통섭형 인재인 겁니다.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. 세계 4대 똥통대학, 하버드 대학, 예일 대학, 옥스퍼드 대학, 케임브리지 대학. 제가 4대 똥통대학이라고 부르거든요. 왜 똥통이냐?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는데 계속 셰익스피어나 가르치고 호모의 일리어드 같이 읽자 그러고, 근데 그 대학들은 오랜 몇백 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알고 있는 겁니다. 두루두루 통섭형 성향을 제대로 갖춘 인재를 길러내주면 그 사람들은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 자기가 다음 단계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그 네 똥통대학들은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네 대학을 세계 명문대학이라고 부르는 거죠. 저는 우리 대학들도 이제 조금 그런 긴 안목으로 우리 학생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지금 이제 시대가 험악하게 변화해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잘못 휩쓸리면 그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될 텐데 떠내려가지 않고 그래도 뭐래도 하나 붙들고 버티고 육지로 기어 올라와서 몇몇 사람들과 또 새로운 걸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사람이겠죠. 그런 인재가 AI 시대에도 계속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뭐 아이들과 책도 많이 같이 읽으시고요.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하시고 그래야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어쩌면 나뭇가지라도 하나 잡고 누가 던져주는 밧줄이라도 잡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. 좀 어두운 얘기를 해서 오늘 죄송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I love you.